해봅시다. 네.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수. 냠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1년 신축년에 처음으로 소개드리는 책 김영하 작가의 작별 인사입니다. 네. 자, 책 소개, 작가 소개 나누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네, 제가 책 소개해드릴게요. 작별 인사는 2020년 2월에 네. 출판된 책이고요. 김영하 작가가 7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 소설로 오랫동안 자신을 인간으로 믿고 있던 로봇 주인공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복제인간, 인간의 무력함과 존재 이유, 기타 등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김영하 작가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음. 네, 김영하 작가님은 워낙 또 네임밸류, 맨파워가 있는 소설가시니까 네. 네.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뭐 알쓸신잡을 통해서도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자. 작가 소개 잘 아시겠지만 스타 작가로 유명한 분이시죠. 대표작으로는 살인자의 기억법, 검은꽃, 여행의 이유 등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소설가입니다. 살인자의 기억법은 국내 영화로도 제작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 소식으로는 지난해죠. 2019년에 본인이 직접 복복서가라는 개인 출판사를 차리셨다고 하네요. 아, 이건 처음 듣네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여행의 이유 읽었었어요. 뭐지? 저희 같이 읽지 않았어요? 같이 봤어요. 읽었어요. 저희 같이 봤었고 방송으로는 하기 이전에 네. 봤었고 그동안 에세이만 쓰시다가 7년 만에 그렇죠. 소설을 장편이라고 네. 해야 되나? 이거 장편이 아니죠. 장편 소설이죠. 장편인 건가? 장편은- 단편은 아니긴 한데. 왜냐하면은 단편 소설은 뭐 하나의 챕터마다 그러니까 다른 묶여가지고. 이야기로 묶여 있는 건데 장편 소설이죠. 지금 이 책과 동시에 저는 올해 준비해온 대답이라고 음. 김영하 작가님의 책을 읽고 있어요. 네, 뭘 준비하셨는데요? 뭐 올해 장르가 뭐예요? 올해 어떤 여행 에세이. 여행 에세이예요?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아 근데 여행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시나 보네. 다른 책 읽어보셨어요 혹시 김영하 작가의? 저는 여행의 이유랑 이거 답니다. 그렇죠. 저도. 여행의 이유랑 뭐라고요? 이거 작별 인사?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올해 준비해온 대답. 저는 살인자의 기억법. 그걸 읽어봤어. 왜냐면 살인자의 기억법이 사실 제일 대표작이고 이걸로 빵 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처음에 알았고 그래서 여행의 이유를 읽었을 때 같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느낌이 너무 달라서. 네. 그래. 왜냐면 추리 소설로만 만나보다가 여행의 이유에서는 생각보다 담백하잖아요, 사람이. 소설 속에서는 이제 작가 본인의 모습을 숨기고 이제 소설 주인공만 내세워서 글을 이끄다가 여행의 이유에서는 에세이다 보니까 본인의 이런 감성들이 많이 묻어나와서 되게 담백한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 한 거지 우리가 사실 여행의 이유만 읽었었을 때는 이분이 소설가로서 어떤지는 몰랐잖아. 네, 그쵸.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작별 인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거고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얘기해보자. 같이 해보자. 해보자. 왜요? 근데 보니까 올해 준비해온 대답이라는 책 출판사가 이제 복복서가네요. 다 그래? 복복서가로 그전에는 다 문학동네에서 출간을 네. 하시다가 아마 제가 그 전문 용어를 모르겠는데 문학동네랑 복복서가 이 본인이 차리신 개인 출판사랑 MOU 비슷한 걸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MOU는 그래? 전문 용어가 아닐 거예요. 그런 이 출판사끼리 맺는 어떤 협약을 맺어서 출판사는 복복서가인데 여기에 책을 내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건 문학동네가 제공하는 아하. 그런 것을 맺었다고 합니다. 소위 코워크 네. 협업했던 내용으로 네. 알고 있다. 네. 오케이. 책 어떻게 봤는지 한번 얘기해봅시다. 간략히 한번 평해보고 그래요. 얘기해보죠. 네.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거 영화로 만들기 너무 좋지 않았어요? 좋지.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주인공은 박보검. 뭐지? 내가 뭘 잘못만 했나? 너무 좋아서. 아 그래? 박보검 공유랑 뭐 찍지 않았나? 서복. 서복 근데 들어갔지 거기서도 AI 맞아, 거기서 AI로 AI지. 나오잖아요. 보검이네. 보검이 괜찮네. 서리는 보검이네. 제가 괜한 말을 했구만. 이 그래? 17세 소년이 주인공인데 그럼 조금 나이가 그쵸. 걸리는 얼굴은 되지, 얼굴 그 되지. 강하늘? 아니 스위트홈이 요즘 대세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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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이름이 강. 그래. 그 강이. 친구 괜찮던데. 아무튼 저는 되게 빨리 읽었고 되게 이미지가 되게 좀. 저는 생각보다 되게 쑥쑥 되게 저 죄송한데. 아니 그러니까 해도 좋은데 좀 인지를 좀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방금 되게 했어? 생각보다 하지 않았어?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 뭐 아니 물론 해도 편집은 하겠지만 좀 그랬구나. 서로를 배려하는 네. 차원에서. 저는
빨리 읽혔어요. 책이 되게. 이 정도면 내가 싫은 거 아니야? 야, 내가 아무리 우리가 내가 볼 때 오빠가 이때는 되게 아니, 근데 써야 되잖아. 오빠가 하지 말라고 하면 언니가 해. 그러니까 더 말하고 해? 하라고 하세요. 얘 더해 그러면. 내 말이 그러더라. 맞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네. 저는 이미지화 되면서 읽었어요. 되게. 이거 미안한데. 이거 잠깐만 죄송해요. 되게 보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한국말 처음 배우는 외국인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국말 몇 개 아는 단어 내서 다 조합하잖아. 왜 그래?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궁금하지 않아? 이게 왜 집이 내가 쓰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네, 가끔 편집하다 보면 한 문장에 5번씩 되게가 들어갈 때가 있어. 아 진짜. 내가 진짜 되게 이 책을 되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와 진짜 되게 열받더라고. 이거 어떻게 다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할까봐 되게만 들려서. 라임이 떨어지네. 자, 네 냠냠이 먼저 하죠. 냠냠이 먼저. 재밌게 읽었고요. 전개가 일단 빠르고 AI 로봇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반전도 주어져 있고 영화가 생각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 웹툰이 생각났어요. 뭔가 웹툰으로 그려져도 웹툰도 괜찮죠. 빠르고 스릴 넘치고 그리고 구성도 탄탄해서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잘 이어지는 웹툰이 생각났습니다. 좋네. 저희 이 책을 올해 초에 모임에서 사실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읽었거든요. 네. 그때 평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렸었는데 특히 김영하 작가를 예전 그 살인자의 기억법부터 기억법. 네. 읽으셨던 그때부터 분은? 팬이었던 분들은 왜 이렇게 가볍게 썼냐? 좀 심하게 말한 분은 말을 옮기면 대피를 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알던 김영하의 느낌이 아닌데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역시 김영하였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영하 작가의 소설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극명에 갈릴 수 있구나라고 또 느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체 이렇게 김영하 작가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어. 보통 그 쓰는 사람들의 힘이 있잖아. 비슷한 플로우가 그런 네 있죠. 그렇지. 근데 맞아, 그걸 모른 있죠. 채로 보려니까 그런 주변의 평들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고 그 살인자의 기억법을 읽은 분이 이게 어떻게 김영하지? 이거 대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왠지 알 것 제 같아요. 생각에는 김영하 작가가 또 나름의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그 전에 그럴 수 있겠다. 무거운 그렇지. 주제를 두고 좀 스릴러 추리 소설을 뚝뚝 무겁게 떨어지게 이어왔다면 이번에는 최신식 트렌드를 반영한 AI를 주제로 한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걸맞게 쓰기 위해 노력했고 또 이 출판한 데가 네. 밀리의 서재에서 독점 출판을 초반에 하고 맞아요. 나중에 이제 대형 출판사로 넘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한 출판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도전을 한 소설이 아니었을까. 그쵸. 그럼 자, 이 팽숙이. 책 네. 이제는 외부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원래는, 알고 있어. 네, 원래 이게 밀리의 그러네. 서재 때 보통 3개월을 막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독점 계약을 해서 출간을 했기 때문에 김영하 작가도 그리고 7년 만에 출간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쓰던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의 책을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전 김영하 작가 개인을 굉장히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인물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책에 많이 실려 있어서 어느 정도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미있었는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사한 이야기들이 이미 소설이나 웹툰이나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루할 수도 있겠다. 아이디어가 겹친다? 참신하진 않다?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녹여낼까가 굉장히 궁금했던 포인트인 거야. 사실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쵸. 또 누구나 또 써낼 수 있는 건데 그냥 김영하라는 사람의 필체나 문장력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줄거리 간단하게 봅시다. 줄거리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책이 두껍지 않아요. 책이 사실. 얇아요. 그리고 한번 집중하고 보시면 한 3-4시간
정도면 다 보시지 않을까? 200페이지도 안 돼요. 네, 쉽네요. 줄거리는 그래서 음. 그 배경이 잠시 커피 마셔요. 먼지가 자꾸 들어가. 왜요? 담배 좀 줄이면 배경이 통일된 한국 그리고 평양이 배경이고요. 단어가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휴머노이드라는 인간과 가장 흡사하게 만들어진 로봇들이 보편화하게 통용되는 미래의 시점으로 소설이 전개됩니다. 휴먼 매터스 랩이라는 연구소에서 태어난 주인공 17살 소년 철이가 주인공이죠? 네. 주인공이고요. 갑작스럽게 본인이 미등록 로봇이라는 이유로 수용소 같은 곳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동료 휴머노이드 미니와 복제인간 선이라는 이제 또 다른 주인공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로봇과 인간 그리고 인간에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진 기계 휴머노이드의 갈등을 그려낸 내용입니다. 그렇지. 인간의 존재 그리고 로봇과 어떤 게 정체성? 인간다운 것인가. 그렇지. 인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 그것이 맞아요.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보고 네. 지금도 앞서 냠냠이가 설명해줬지만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네. 인간과 같은 거의 인간 형식의 네. 미니. 태계는 이 철이 주변에 다 로봇들이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철이도 로봇이죠. 로봇이죠. 네. 넘어갈까요? 뒤에서 이제 등장인물들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을 말씀드리자.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들 사연이 있어요. 그쵸? 사연도 있고 뭐 지금 말 그냥 해요? 자, 하나씩 넘어갑시다. 해볼까요? 넘어가서 합시다. 네네. 저희가 줄거리까지 설명드렸고 등장인물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자,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 저희가 많게는 한 4-5명 정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인 철이부터 네.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철이 철이는 17살. 네. 네. 그리고 사실 휴머노이드라는 개념이나 이 용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사전적 정의야 그게? 네네. 오케이. 그리고 철이는 그 중에서도 최신형 하이퍼리얼 휴머노이드. 네, 이거는 뭔가 붙인 것 같아요. 네. 작품에서. 하이퍼리얼. 자, 철이는 그런 하이퍼리얼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초반에는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고 굳건히 믿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성장해왔고 그 와중에 철이란 인물은 정에 이끌리고 공포를 떠는 듯 굉장히 연약한 인간처럼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까지 느끼면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 나중에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로봇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을 만든 실제로 인간. 본인을 만든 거죠. 아빠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 아빠와 최 박사님. 최 박사님과 기계, 인간, 그 존폐에 대해서 대립각을 보이면서 결국 아빠를 통해서 인간이 자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유한한 모습을 보여주는 씁쓸한 결말을 철이가 그런 인간 아빠의 그런 자멸을 보면서 인간이 언젠가 죽고 유한하다에 대해서 뭔가 씁쓸하다듯이 이야기를 하는 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입체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본인은 처음에 난 인간이야. 나 무조건 인간이에요. 계속 주장을 펼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본인이 인간이 아닌 게 확실해지자 기계인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변하는 모습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쨌든 신체를 찾게 되잖아요. 네. 그거는 유한함을 선택하는 찾은 건 결정이잖아요. 아니고 예전의 신체로 돌아간 거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쵸. 마지막에 곰이 나타나서 부셔버리죠. 부셔버리고 뜯기고 맞아. 죽게 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죽었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열린 어쨌든 결말. 왜냐하면은 휴머노이드고 기계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통하는 기계라면 그 속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러면 다른 어차피 네트워크 통신망 안에 존재하는 거라면 처리가 또 있을 거다. 있을 수 있다. 죽음인 게 아니다. 그렇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죽음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이거는 뭐 해석이죠. 죽음이 아니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달마가 뭐 갑자기 책 얘기긴 하지만 이제 달마가 철이가 신체를 만들겠다. 예전에 내 모습의 맞아. 신체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후회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너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촉감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수하겠냐고 했을 때 그걸 감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시는 못 돌아오는 네트워크를 끊고
내가 이 신체 안에만 존재하길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거기까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로 나는 뭐 백업을 해둔다든가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어딘가 클라우드에 본인의 기억이나 뭐 뇌에 복제를 해둔다든가. 그걸 했다면은 가능한데 그것까지는 여기에 나오진 나오진 않았으니까. 않지만 근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그쵸. 가능한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미니도 머리가 잘렸었는데 돌아오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자, 다시 자,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저희 얘기가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것 같아서 내가 순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싶었는데 다시 캐릭터 소개로 돌아올게요. 네. 자, 하면서 다시 책 내용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음. 보시죠. 그래서 철이에 대해서 하나 정도 얘기를 해보면 사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철이와 아빠를 얘기하는 게 네. 맞아요.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할 것 같은데 네. 철이가 인간이라고 본인이 초반에 주장하는 거 믿는 것 네. 실제 그렇다면 철이는 인간이 더 로봇보다 나은 삶이다? 아니면 나는 당연히 인간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을까? 로봇이어도 괜찮지 않아? 라고 물어볼 수 그쵸. 있을 것 같거든? 그쵸. 근데 네가 왜 꼭 이렇게까지 막 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왜 너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철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음. 본인의 선택으로 로봇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 종속되어진 것처럼 소비되어지는 어떤 재산으로서의 로봇인 거고, 물론 통일된 한반도의 북쪽에는 그런 것들을 방기를 들고 있는 로봇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사회가 종속되어진 인물이 되는 거죠. 로봇이라는 자체가 나의 자유성이 없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주체성 그것을 더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변에 기계이지만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고 인간이 기계보다 더 월등히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어서 이 철이라는 아이도 늘 인간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같이 아빠랑 키우던 고양이 데카르트가 로봇 고양이잖아요. 로봇을 자기는 귀여워해주는 그런 인간의 역할에서 본인이 역으로 수동적이게 귀여움을 받는 혹은 인간보다 하등할 수 있다고 치부되는 그런 기계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로 또 끌어와 보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잘 살다가 부모님이 넌 사실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난 비슷하다고 봐. 넌 사실 실제 부모님이 널 낳아주신 분은 따로 있고 우린 그냥 양육자로서 너에게 최선을 다했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아닐까 철이에게는. 가능하죠. 감정이 있는 휴머노이드니까 나를 사랑했던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니야. 그렇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격이잖아요. 우리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갑자기 이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본인의 뿌리? 본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대해 의미를 굉장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입양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아직은 내가 혈연적으로 누군가를 닮았고 누군가의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게 본인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오, 그래? DNA의 힘? DNA 힘, 그쵸. 반대로 본인의 그런 뿌리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지. 아예 뭐 호적을 판다든가. 호적을 파버리고 그치. 싶다거나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존재도 있는데 막상 그 본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걸 말해주면 어떻게 느낄까? 아싸, 역시 내 아빠가 아니었어. 이럴라나? 미안한데 내년에 아빠랑 여행 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갑자기.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네. 무엇이 진심인가? 그럴려나? 그러진 않겠죠? 그럴 리는 뭐 그렇지 않지 않을까? 모르겠다. 그래서 뭐 그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물음을 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나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현실 세계에서 너 나한테 뭐 실제 뭐 너 로봇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가족에 대한 이런 뭐 관계 같은 것들. 넌 실제 우리 가족 구성원이 처음부터 아니었어라고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그냥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 그럼 저는 이제 제 가족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할 것인지. 그쵸. 누구나 혼란스럽죠. 그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기계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설이는 계속 본인이 기계가 아니고 인간이란 이유를 찾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같이 나오는 휴머노이드 미니한테 난 꿈을 꿔. 너 꿈 꿔? 난 꿈 꿨는데 꿈 꿨으니까 난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내가 내 정체성을 새로 알게 됐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실제로는. 그러니까 나이가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정도라고 난 보거든. 내가 뭐 A라는 사람의 아들이건 B라는 사람의 아들이건 실제로 그것이 내 삶에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나 바뀌는 게 있지? 그쵸. 그렇게 한다면 생각하면 사실은 맞아. 그런 생각도 해봤다. 네.
확실히 그래도 지난 방송보다 많이 분위기가 좀 사네. 책이 지난방 죽은 죽은 자의 집 청소 때는 근데 진짜 이게 방송 나가고 나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울증? 내가 하는데 진짜 이게 너무 우울하더라고. 책 내용 자체가 우울했어. 방송 내내 웃음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그쵸. 주제를? 계속 한숨만 나오고 뭐 씁쓸하네요. 약간. 그러니까 21년엔 죽음에 관한 책은 저희가 가급적 다루지 않아 보겠다. 예. 밝은 책만 다루겠다. 밝은 책. 자, 철이 얘기해봤고 선희와 민희 얘기 같이 해야죠 뭐. 네. 저희는 사실 네. 주인공의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동료 동료? 정도 되겠죠? 네. 선희와 민희. 네. 선희와 민희는 철이가 이름이 외자예요. 선 그리고 민. 네. 강제 수용소에 철이가 영문도 모르게 끌려갔다고 했는데 그 수용소에서 만난 그러니까 끌려가게 된 계기가 야 너는 실제 로봇이야 인간이 아니니까 수용소로 가야 돼라고 해서 간 거다. 그쵸. 그 설명을 좀 등록되어 드리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로봇들은 등록돼서 관리가 되는 세상인데 이 작별인사는 소설 내에서는 네. 그런데 철이는 미등록 로봇이라는 이유로 끌려갔고 오케이. 거기서 다른 이제 친구 선희와 민희를 만나게 되죠. 네, 선희는 사실 선희는 로봇은 아니고 클론이에요. 그 복제 인간이죠. 그 복제 인간이라는 것도 책 후반부에 나오긴 하는데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복제 인간은 인간이네. 인간이죠. 복제 인간은 로봇이 아니잖아. 근데 뭐 예를 들면 복제형 돌리가 로봇이 아니듯이. 근데 복제 인간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여기서 약간 퀘스천 마크죠. 그러니까 로봇은 아닌데 복제 인간도 인간인가 그러네.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너무 심오한 주제로 갑자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자, 아무튼 이게 그래서 이 책이 그런 AI 최신 기계 혹은 로봇이 발달하는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생각해야 될 윤리적 문제? 문제들을 그게- 지금 2020년에 네. 너희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라고 네. 소설가 김영하 씨가 우리에게 화두를 던진 게 아닌가. 그렇죠. 음. AI 로봇을 지금 열심히 만들 게 아니고 그 전에 윤리부터 확실히 해. 그렇지.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선희가 복제 인간인데 네. 복제 인간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아이러니한 게 선이라는 아이는 목적을 가지고 복제되어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복제가 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장기가 없을 때 그 사람의 장기를 대체해주기 주기 위해서. 위해서 여기서 목적성을 같은 갖고, 경우는 맞아. 유기견 보호소에 보내졌고 선이가 태어나고 알고 보니 거기 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다가 그 소장이 뭔가 몸이 안 좋았을 때 본인의 몸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내졌던 건데 맞아, 서브로. 네. 거기서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죠. 선이도 철이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냥 인간인 줄 인간인 줄 알고 알다가. 태어났고 인간인 줄 알고 아빠도 있고 하니까 형제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말씀하신 강제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지고 보내서 소장을 만나게 되면서 본인이 내가 소장이 죽거나 소장이 아프면은 소장님의 장기를 대체할 복제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도망쳐 나오죠. 근데 클론이 인간인가 아닌가? 근데 여기 책만 봤을 때 인간 혹은 인간의 권리를 갖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든 게 선의는 최소한 인간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본인보다 약한 민희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런 따스한 감정도 지녔단 말이죠. 그쵸. 근데 또 다른 냠냠이가 있어. 그 사람을 본인은 인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제3자로서 선의를 인간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 근데 그게 만약 나의 또 다른 복제야. 근데 물론 그 사람이 오늘 이 녹음이 끝나고 집에 가서 나 대신 집에 소파에 앉아있진 않겠지만 어디선가 그냥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내 가치관과 사고를 갖고 나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생활하고 수 있죠. 있다면 그쵸. 아니 복제를 나중에 한 다음에 한다면 그 사람을 본인은 인정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 내가 인정하는 게 가장 먼저인 문제잖아 사실. 제3자보다도. 그 사람이 선의처럼 예를 들어 내 장기가 안 좋아졌을 때 대체해주고 이런 목적이든 아니든 간에 뭐 그건 뭐 별개 문제라 하더라도 고민 중?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민 중인데. 저는 인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첫째로는 그런 시작점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다. 네, 하면 안 되는 오, 거라고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그 사람이 태어나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뭐 쌍둥이와 같이 분리된 자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휴머노이드처럼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감정을 뭐 조절을 한다거나 억제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본인의 결정권이 있고 본인의 자아가 각기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아무런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통제하거나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것까지 어그리를 나로부터 해야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그리를 해야 그 복제 인간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제 인간이 존재했을 때 그 복제 인간의 삶과 시작과 끝을 내가 결정하는 것도 돈터치 해야 된다. 돈터치. 환불. 최우수상. 근데 저도 일단 그 처음 단추? 클론을 무지막지하게 만들고 나의 뇌와 내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만드는 거는 좀 소름 끼치고 다만 이렇게 장기를 뭐 공급하는 목적이라든지 혹은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 거면은 그냥 장기만 만들면 되지 않나? 나도 그게 나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사실 기술적으로 뒷받침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지하다 보니까. 근데 그치. 그냥 뭐 어디에 나도 동의를 모르지. 하는 거죠?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가잖아. 뭐 나도 모르지. 장애를 가지신 분의 눈을 뜨게 하고 다리가 없는 분의 다리를 만들어주고 걷게 이거는 하고. 정말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한 기술 개발을 하면 되는데 굳이 똑같은 나랑 같은 감정을 갖는 복제 인간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는 좀 의문이어서요. 그거 너무 잔인해요. 근데 선의는 그렇게 출발했는데 사실. 선의는 출발했죠. 선의와 같은 동일한 복제 인간들이 어디서는 이제 장기로 팔아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어디로는 뭐 활락가로 보내져서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쓰이고 필요가 있다면 누군가는 나를 복제하겠지. 사회에서 요구를 하겠지. 네. 자, 너 좀 나와봐. 자, 복제 좀 하게. 이렇게. 근데 필요가 대부분 없지 않을까 싶은데. 기술이 복제한 필요가 없다. 내 생각은 그래. 뭐 굳이 나를 복제해서. 어렵다. 근데 진짜 만약에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렸어. 근데 새로운 간이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간만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꼭 그러니까 뭐 아플 때 뭔가 대체하고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좀 가지가 다른 있을 수 의미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이게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클론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있을지는 자유의지가 모르지. 없다. 우리가 아직은. 선의와 같은 클론이라고 가정하면은 자유의지가 자유의지가 있지, 선의는 있으면은 있지. 내가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한들 걔가 안 가겠냐는 거지. 가지.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오죽하면 내가 나를 떠나. 차라리 고도를 진짜 기다리면 오죽하면. 그 고도를 기다리며에 사무엘 베켄트. 네. 누구죠? 이름 누구? 생각 안 나. 채찍 누구지? 포조. 포조. 포조 맞아. 그 관계가 차라리 더 말을 잘 듣겠어요. 약간 무슨 말인? 약간 그런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캐릭터로 소개드리지만 이런 정체성에 대한 것 앞서 냠냠이가 말해준 키워드 인간다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다 이렇게 봅니다. 복제인간 선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니에 대해서 봅시다. 미니는 선의와 비슷하긴 한데 일단 이 친구 휴머노이드죠? 로봇이에요. 네, 로봇이고 인도에서 제작된 유행이 좀 진한 소년 모양의 로봇이고 아이가 없는 가정에 입양이 됐죠? 입양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이를 키우는 목적으로 구입이 된 로봇입니다. 굉장히 유약하고 어린 이미지고요. 강제 수용소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선의와 가까워지고 나중에 철이와 셋이서 탈출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미니가 가장 먼저 죽지 않나 아마. 네. 머리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될까요? 뭐가? 정말로 나중에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면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커플이 많아지지만 늙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둘을 부양해줄 누군가 있어야 되겠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꼭 이렇게 뭐 젊은 아이 모양의 로봇은 아니더라도 어떤 로봇이라는 걸 대체를 해가지고 충분히 나를 부양하고 보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 로봇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보다 보편화되고 기술화되면 가능은 하겠지. 근데 다른 얘기인데 인간이 인간을 낳기 위해서 10개월이란 시간이 무려 들잖아. 난 이게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는데 왜 이 부분은 개선되지 않지라는 게 사실 생각이 들더라고. 많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도 그렇고 사회에서 뭔가 배제되거나 힘들잖아. 또 이 육아나 이런 출산 모든 과정이 기술력이나 의학적 과학적으로 왜 이런 부분을 아무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슈퍼 고구마 해가지고 고구마도 원래 주먹만한 크기지만 엄청 크게 만들기도 하잖아. 이 자식이. 자, 아무튼 그렇게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명이나 생물을 다루는 게
어찌 보면 또 가능할 수도 있는데 관심을 갖는다면 네. 수만 년 전과 동일하게 인간은 꼭 10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는 것? 나는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야? 네. 윤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인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사실 대리모를 쓰는 것도 그거랑 어쨌든 근데 포함이 되는 인간이잖아. 거잖아요. 그건 같은 개념이지. 그치? 근데 어떤 경제적인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커플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꼭 임신하지 않더라도 5개월 만에 그치, 아이가 뭐 예를 들면 수정된 태어날 수도 난자를 있는 이렇게 건데. 기술력으로 빼서 그걸 뭐 기계에 넣어놓고 정말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서 아이를 그 상태로 출산한다든가 그거 진짜 어려운 아니면 뭐 문제일 것 주사나 뭐 이런 의학적인 부분의 효과나 작용을 통해서 진짜 말한 대로 뭐 5개월, 3개월 단축시키는 거 빠른 성장이나 배양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술적으로 아직 뒷받침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건으로는 어쨌든 인간이고 인간을 잉태하는 거는 불가침 영역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그래? 건드리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저희가 정말 무슨 뭐 배추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배추를 맞아. 어디 캡슐 안에 뭐 배추 씨앗을 두고 배추가 3개월이 필요한데 하루 만에 자라자 하고 띡 눌러서 되는 것처럼 인간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게 돈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이렇게 된다고 하자고. 예를 들어서 돈이 될까? 그러니까 왜냐면 여성이 산모의 10개월을 산모의 고통이 너무 나니까. 그치, 일단 고통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체외출산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가정이지만 가능하다면 그리고 여성들이 경력 단절 난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 본인들이 20몇 년 혹은 30년 그 이상을 뭔가 한 분야에 노력해서 업을 이뤘는데 직업을 가졌는데 출산을 통해서 육아를 해야 되고 뭔가 이게 뭐 육아는 다 다른 얘기구나. 아무튼 그 경력 단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직 우리나라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들이 더 노출이 크잖아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불가침 영역으로 봐서 그래서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커리어 우먼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난 내 근데 경력을 이거에 대한 지키고. 시도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첫 번째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투자나 R&D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다. 네. 그것도 그렇고 임상이 어렵죠. 일단 임상이 어려운 게 실제로 본인의 아기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그치, 거니까 그치. 어느 임산부가 임상에 도전할 것이며 그걸 임상에 도전한다고 한들 사회적으로 응원해줄 연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 왜냐하면 아기를 갖고 실험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험은 쥐나 동물로 하겠지. 뭐 양이나 개나 소나 뭐 이런 걸로 원숭이까지도 네네. 그건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응원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왠지 그냥 이건 진짜 상상인데. 상상이잖아. 다 이건 상상이지만. 그러니까 언젠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체외 수정을 하는 게 가능해졌잖아요. 근데 체외 수정만 하고 세포 분열은 자궁에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세포 분열을 시작하고 어느 단계가 됐을 때밖에 이제 착상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엄마 몸에 들어가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유산 확률이 높은 16주까지는 밖에서 키우다가 나중에 엄마 몸으로 들여온다든가. 좀 안전해져서 몸으로 넣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는 유산율도 줄이고 왜냐면 여자애가 이렇게 버티는 기간도 줄이고 이제 인공수정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유산율도 높고 건강하게 출산을 할 확률이 높은 부부들이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게 가능해지면은 유산도 그렇고 임신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질 텐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까? 그거는 니즈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단축시키는 거는 좀 그렇더라도 안전성을 더 높게 하는. 체외 수정을 좀 더 길게 하고 여자 몸에 넣는 거를 좀 짧게 하는 세포 분열을 좀 그러네. 밖에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나는 이 소설의 미니와 같은 캐릭터처럼 이게 언젠가는 정복돼야 하는 부분들이야. 굉장히 세계 유수의 글로벌한 회사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뭐 비만 엄청나게 다이어트에 돈 쓰잖아. 예를 들면 뭐 외국어 하는 것들 또는 치매 정복하는 것처럼 임신 출산 이 부분도 나열한 것들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출산의 과정도 문제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은 아니지. 육아 이후에 출산 얘기하네요? 이후의 이야기죠. 출산 이후 육아가 어려워서 그런 거. 그건 이제 뭐 완전 다른 사실 영역이니까. 네. 그런 생각 들더라 정도. 왜 이거 돈이 될 것 같은데 안 덤비지?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저도 미니 부모님처럼 부모님이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불임이야. 만약에 우리 부부가 불임이야. 그러면 우리 부부라지.
이미 결혼하셨나요? 내가 불임이라면 그리고 언젠간 나를 배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입양을 할 거라면, 그러니까 입양을 나쁘게 생각했을 때, 누가 배신을 해?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입양했을 남편이? 때 그 아이가 어떤 의미로 배신을 해? 아이가 성장을 했는데 핏줄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인간을 못 믿는 거죠. 인간에 대한 신뢰가 좋아. 떨어졌을 때는 차라리 로봇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배신은 죽음이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항상 수 그런 있는. 얘기하지. 이 검은 털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김숙 씨랑 이렇게 박나래 씨가 항상 얘기하는. 그래서 배신을 당하느니 로봇을 키우는 게 나을 수 있겠다. 그것도 뭐 그런 좀 생각도- 메시지이지 않을까요? 무슨 누가 김영하 작가의 메시지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것 그냥 이 같은데. 이야기에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 네. 그렇지. 좋습니다. 일단 철이, 선이, 미니. 선이를 제외하고 철이와 미니는 로봇이고 선이는 복제 인간 네. 그렇죠. 정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아빠 얘기합니다. 철이의 아빠. 최 박사님. 네. 철이 아빠는 AI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로 나오는데요. 아들로 생각하고 키운 휴머노이드 철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정말 아들을 찾듯이 애타게 찾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 아빠가 철이를 무등록 휴머노이드로 냅뒀기 때문에 철이가 끌려간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철이를 국가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재판을 하거든요. 철이 이래서 데려와야 된다. 얘는 진짜 아들처럼 키웠다. 휴머노이드지만 인간처럼 감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막 호소를 해요. 본인의 아들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철이가 어떻게 해서 돌아온 다음에 아빠랑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넌 기계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지.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으로서 내 자식이라고 착각하거나 감정을 가졌었다가도 하다가도 단번에 돌아서고 집에 있는 모든 기계랑 기계를 다 때려부시거든요. 근데 기계를 그냥 때려부수는 건 아니고 블루투스가 가능한 기계들 왜 때려부셨냐면 다 처리가 접속해서 네. 가능하니까. 노루발 못보비. 그러니까 철이가 뭐라고? 노루발 못보비. 못보비? 에? 그걸로 내려치잖아요. 그 챕터잖아요. 노루발 못보비. 블루투스. 근데 지금 발음이 노루발. 그러니까 영어- 뭔지 무슨 영어예요? 말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발음이 왜 그래? 노루발 못보비. 이거 너무 발음 어렵다. 해봐. 노루발 못보비. 노루발 못보비. 뽀비 같다. 되게. 노루발 못보비. 노루발 못 뽀비. 욕심이 과했다. 그걸로 잘했다. 잘했다. 그걸로 때려가지고 네. 부셨다. 그 철이가 집안 곳곳에 블루투스 연결만 되면은 스피커에 갖다 붙였다가 뭐 너무 전화기에 무서워. 갖다 냉장고도 붙였다가 갖다가 하면서 그치. 아빠 왜 그랬어요? 아빠 왜 그랬어요? 하면서 나한테 왜 그랬어? 철이가 아빠 실망이에요. 이러면서 여기저기 집안 곳곳에 스피커에서 계속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목소리를 거지 내요. 사실. 맞아. 그러니까 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아빠는 무섭고. 그래서 집안에 그런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기계를 다 때려부신다. 하지만 철이는 아빠 이래도 소용없다고. 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통하는 블루투스가 되는 기계는 난 다 옮겨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난 이 아빠의 캐릭터가 그래도 가장 김영하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아닐까. 오히려 철이보다도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정말 잘 그려낸 잘 것 보여주고 같아요. 있지. 네. 음. 필요에 의해서 혹은 본인의 감정을 나누고 싶어서 로봇을 만들고 로봇과 추억도 공유하고 인간처럼 대하지만 사실은 이 기계를 되게 두려워하고 있고. 근데 휴먼 라이크한 기계가 맞는 방향인지 다시 약간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계는 꼭 인간의 모습을 기계는 기계여야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점점 인간의 욕구가 더 사람 같은 로봇이 서비스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다가 거의 이제 사람을 대체하죠.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이 공감을 하겠냐는 거지. 얘기하다가도 얘는 기계잖아 라고 선을 그어버리니 실제로 소설에도 나오지만 기계인데 피를 흘려. 로봇인데 빨간 피를 나와 인간과 같은. 맞아. 먹고 막 누가 봐도 대박이지. 이게 무슨 사람이야 로봇이야 뭐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렇죠. 그 수준에 있는 게 철이와 민이니까. 인간보다 지능이 높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나는 인간의 모습을 쫓아야 되는 것 같긴 해. 내 생각은. 아 그래요. 로봇도 결국은 인간과의 공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왜 그게 돈이 돼서? 아니 외형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허. 혹시 그룹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앞으로 반도체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팔만전자의 혹시 공식적인 입장으로 내가 생각이 되는지. 뭔가 너무 혼돈의 시대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 혼돈의 시대가 되는 건 그 윤리와 규범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그냥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는 거야. 아빠? 근데 긍정적인 면으로 내가 말한 공감을 더 잘 이룰 수 있는 거거든. 사실 집 구석에 그 로봇과 내가 같이 있다면 나는 사람이라는 존재와 같이 있다고 내가 착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휴머노이드를 우리가 어디까지 기계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걸 왜 구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감정과 우리가 왜 로봇이어야 되느냐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존재가 기계가 왜 있어야 하느냐. 그건 우리가 사람이 아닌 기계가 대체하기 위해서는 더 효율적이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사람처럼 우리가 대하겠다? 그러면은 사람과 다를 게 뭐야? 기계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인 거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충실하게 아까 말한 대로 그거 되는 같아. 게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 말한 대로 떠나갈 수 있잖아, 인간은. 나와 다툴 수도 있고 네. 영영 이별할 수도 있거든. 네. 근데 로봇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전제로 지금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기적인 게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 때 감정도 느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 말엔 복종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감정은 느끼는데 복종을 하게 만들어? 난 욕심보단 본능인 것 같고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 같고 그런 소유욕 같은 것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로봇으로라도 그런 본능을 대체하자.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이잖아. 구속이 되고 스토커가 되는 거고. 네. 그런 게 아니고 로봇이라면 충분히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나는 대안의 제시 형태로 좀 받아들여 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필요에 의해서 로봇은 만들어졌고 인간이 필요하고 더 바라니까 질 좋고 더 인간에 흡사한 인공지능 로봇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거 있잖아요. 기가지니 네. 나 뭐 시리 같은 그 사용량이 엄청 늘었대 올해. 그것도 그렇고 저만 해도 진이랑 얘기할 때 자꾸 똑같은 대답하지 말고 다양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고. 진이랑 진이랑 얘기해? 네. 무슨 얘기? 미세먼지. 진이 미세먼지? 진이 코로나? 아니, 그런 얘기 말고 그런 얘기 말고. 진이 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진이 오늘 뭐 했어? 그런 질문해? 해요. 그럼 뭐라 그래? 잘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화난단 말이죠. 그리고 저도 가끔 집에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진이야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걸면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영역의 인공지능은 무조건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을 해서 예전 같으면은 가만히 있어요. 대박인데. 근데 요새는 다시 얘기해 주세요라든지 이렇게 많이 서비스를 넣잖아요. 야 그냥 그럴 땐 우리한테 카톡해. 그렇게 심심해? 그러니까 톡 정도는 해줄게. 카카오 라이브를 키던가. 혹은 그런 거 있잖아. 사실 기가지니의 효용은 그거잖아요. 뭐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음악 틀어줘. 맞아. 아니면 나 오늘 배고픈데 주변에 맛집 있니? 이런 것들로부터 인간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궁무진하니까 그래서 기계가 발달하고 기계가 점점 인간이랑 똑같이 지능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이 쓰네. 잘인지 모르겠지만 난 굉장히 많이 쓰네. 타이머 말고는 안 쓰는데. 난 아예 안 쓰는데. 쉬리. 저는 두 분 올드 피플이라. 혹시 그 얘기하려고. 심지어 말도 안 했는데. 약간 찔렸나 봐. 찔렸어. 역시 안 맞아. 저는 약간 내가 진이한테 진이야 나 오늘 너무 심심한데 뭐 해줄래? 해줬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진이와 대화를 했어.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이슬이랑 얘기를 했어. 왜 계속 기가진이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이빅스비? 그래. 하이빅스비? 그래. 우리는 지금 빅스비 갤럭시에 있죠. 자, 역시 갓. 그래서 뭐 시리아. 하이빅스비 뭐 이렇게 해줘 나 해줘 했을 때 모든 걸 오케이 해주던 이 친구가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슬이랑 얘기했어. 이슬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줘. 나 지금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 얘기만 해.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이러겠지. 근데 얘도 정말 사람 같고 사람 같았던 빅스비랑 얘기를 하다가 이슬이랑 얘기했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기계와 사람을 혼돈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를 복종하던
기계와 더 가까워. 더 가까이 있다 보면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사람을 혐오하거나 죽이거나 너무 극단적인 그럴 거 수 아니야? 있잖아. 야, 왜 내가 너는 뭐라고 했다고 죽여? 왜 너는 나한테 삿대질이야? 왜 너는 응. 나한테 지적을 해? 그게 빅스빈 나한테 그러지 뭐 않고 내가 극단적- 원하는 대로 했는데 어. 이런 극단적으로 어. 그렇게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그래? 근데 너무 폭력적으로 뭐 그런 극단적인 사례면은 그럴 수도 너무 있는데 너무 같나?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지라고 그랬지. 중도를 생각하면 사실 빅스비가 그놈의 중도 빅스비가 그렇게 대답을 잘해주면 저는 오히려 싫을 것 같아. 이슬이랑 말하는 거 재미없네? 나 빅스비랑만 얘기할래. 응. 하면서 약간 빅스비랑만 얘기하는 그런 시대는 올 수도 있을 그럴 것 같아요. 수도 있죠. 뭐 오히려 모든 얘가 나야. 정말 개똥 같은 자식들아. 야, 이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돌아봅니다. 그래. 그렇다. 그래서 조금 응? 두렵다? 저는 소름 끼친다? 그래서 너무 인간 같은 휴머노이드가 약간 거부감이 든다. 기계와 인간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챗봇이나 대화하는 거는 그냥 내가 얘는 사람이야 컨트롤할 수 라고 있다고 생각하지 생각하는 않잖아요. 거죠? 컨트롤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는데 그게 넘어서는 때가 되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작별 인사에서 철이, 민이, 선이가 거부감 들어요? 네. 오. 거부감이 들어? 불쌍하죠. 왜?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그럼 지금 언니가 말하는 거부감은 기계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싫어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이들이 불쌍하다. 근데 이제 짠하고? 미래 사회에 이렇게 인간과 동일할 만큼 발전된 로봇이 내 옆에 있다면 나는 그거를 내가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든다. 그래, 너희 회사 안에 한 10년 안에 돌아다닐 것 같은데. 이런 로봇들. 근데 인간과 인간처럼은 똑같진 아니고 않더라도. 인간처럼 아니고. 이미 지금 인천공항 터미널에는 돌아다니잖아. 그애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제 인간 모양을 띠면 뭐 점점 불편하다? 더 발전하면 그럴 수 있는. 좀 더 발전하면 가능하지 않을? 근데 알겠어.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이런 챗봇이나 그런 AI 서비스 로봇처럼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만들고 로봇의 형태를 띈 거는 오케이인데 이 철이 미니처럼 휴머노이드 감정이 있고 형태로 인간인지 아닌지조차 내가 혼돈스러울 정도는 좀 그렇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오케이. 자, 아빠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게 그러네요. 역대 캐릭터 소개 중에 가장 캐릭터 소개를 집중 안 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다들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다 그럴 보니까.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그냥 뭐 이 정도로 들어주세요. 그냥 네. 오늘은 또 이런 컨셉이니까. 네, 다음에 좀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기로 했던 또 마지막 캐릭터 달마까지는 이야기해 봅니다. 자,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인물 중에 하나죠. 네. 철이가 자각할 수 있게 이제 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네. 캐릭터죠, 사실. 대사를 닮은 휴머노이드. 그래서 이름이 닮아고요. 참. 근데 실제로 이름이 닮은가? 책에서 갑자기 닮아. 생각하니까. 진짜 이름은 안 났어요. 그래서 철이와 선이를 만났고 처음에는 위협을 했지만 이제 둘이 클론이고 휴머노이드인 걸 알고 그쪽 편에 서서 같이 대항을 하죠. 그리고 키라고 할 수 있었던 행동은 철이를 클라우드에다가 철이의 메모리를 다 업로드를 해서 네트워크 상에서 철이가 존재할 수 있게 됐고 본인 또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본인의 그런 메모리를 클라우드에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면서 어디선가 자꾸 나타나요. 맞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를 증명해주는 역할이죠. 그것도 있고 네. 또 아빠의 잘못을 알려준다, 철이에게. 그러니까 아빠가 이래서 잘못된 거야. 그리고 실제 너의 아빠도 아니기도 하고. 너의 인간 아빠라는 사람이 모여있는 그 수용소를 내부 고발해서 여기 있는 휴머노이들이 다 파괴당하고 그렇지. 무너진 거야. 이렇게 알고 나니까 철이가 열받아서 나중에 아빠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게 만드는 역할이죠. 달마 어때? 달마는 독특한 점이 철이, 미니, 선이랑은 다르게 기계가 훨씬 위대해. 너 인간 아니고 기계인 거 축복이야. 그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기술 우월주의 뭐 이런 표현이 많죠. 네. 저는 특이했던 게 달마가 네트워크 상에서 딥러닝을 하잖아요. 머신러닝을 스스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확장해 가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쵸. 그게 되게 무섭다? 아니 대단하다? 무섭고 대단하고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일이래요. 그럴 수 있는 나 것 같아요. 달마는 그 영화 터미네이터 느낌 나더라고. 어디서나 다시 주인공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달마가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인간은 유한하고 맞아. 기계는 기계는 무한해. 무한하고 절대 영원하고.
어디서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어. 근데 인간은 언젠가 본인 스스로 죽을 거야. 그리고 약점이 있다. 네, 인간은. 약점이 있다. 우리는 약점이 없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이제 철이가 무서워하면서 그러면 인간 다 죽이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달마가 아니 나 안 죽여. 인간은 본인 스스로 사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네. 인간은 알아서 자멸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 책 후반부에서 그쵸. 인간의 세상이 종말한 걸 보여주잖아요. 소멸했다. 인간은 스스로 소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살짝 오싹했어요. 왜냐면은 예언하는 것처럼 뭐 가능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오싹하더라고요. 그렇지. 가능성을 보여야 또 읽는 독자들이 거기에 네. 혹 하기도 하고 또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그렇죠. 달만 간단히 합시다. 네. 네, 이렇게 캐릭터에 대해서 저희가 철이부터 선이, 미니 그리고 아빠 달마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요. 자, 약간 랩한 느낌이지 이렇게.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언제 이제야 계속 본격적이야. 끝없이 본격. 이놈의 본격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책의 줄거리와 네. 캐릭터를 다 말씀드렸기 네네. 때문에 책에서 시사하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따로 뽑아봤습니다. 네. 그 이야기들을 냠냠이가 정리해봤는데 몇 개 해보죠 뭐. 기억에 남는? 이 아빠의 동료인 김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 박사랑 아빠가 아빠는 최 박사. 아빠는 저희가 최 박사? 설명드린. 네, 박사 두 명이 싸웠어요. 어떤 의견을 두고. 음. 기계랑 인간 구분해야 돼. 기계는 우리가 만들고 컨트롤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아빠와 달리 김 박사는 이제 우리는 거의 기계와 마찬가지야. 지금 기계 안 사용하는 사람 있어? 기계가 거의 우리 몸에 체화돼 있잖아. 이렇게 주장을 할 때 한 말이 신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심장박동, 혈압, 혈당도 모든 수치가 다 기계에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고 우리가 기계랑 대체 지금 다를 게 뭐냐. 우리는 이미 사이보그라고 이렇게 오히려 인간이 우리 기계랑 다른 거 없다고 주장하는 장면. 김 박사의 주장. 네,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그럴싸하네. 네. 왜냐면 맞아요. 우리가 그러네요. 매년 건강검진하면서 네, 몸무게랑 키랑 뭐 다 보고 가잖아 사실. 우리의 몸에 있는 어떤 수치 같은 데이터가 것들. 수치화될 수 있고 어디에 올라가질 수 있고. 그렇지. 맞네. 그러니까 사이보그나 SF. SF 소설이나 SF 영화는 그 사이보그나 로봇이 막 인간인 척해서 사람을 되게 등골 오싹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인간이 우리 거의 로봇이잖아. 오히려 인간이 로봇을 오싹하게 하는 그런 얘기인가?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다고요. 그러네요. 뭐야 그게 다야? 뭐야? 그런 것. 그러니까 생각해보게. 김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애매한. 하고 기계가 아니고 인간과 로봇. 인간과 인간. 인간과 민겐. 인간. 눈곱은 또 뭐야? 진짜 나이 먹으니까 정말 한 해 한 해가 다르네요. 자, 인간과 로봇이 비슷해 보인다. 그 말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들리게끔 말하는 것 같고 김 박사가 인간 세계를 멀리서 보는 전지적 작가가 있다면 우리를 기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수치화돼서 그래. 이 숫자라는 게 정말 엄청나거든. 내가 최근에 수학의 쓸모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월급도 사실 우리가 일하는 것의 생산량을 돈으로 숫자로 치환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월에 벌어. 그럼 나는 100만 원만큼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야, 이 사회에서. 그것이 나의 생산량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저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수치화가 되니까 되죠. 우리는 사실 로봇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난 볼 수 있을 것 같아. 김 박사의 얘기처럼 우리의 혈당, 저희 건강 데이터 여러 가지 다 숫자로 할 수 있고 기록이 된다. 그런 생산성과 노동력도 수치화할 수 있고 그렇지. 신체 구조도 수치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이보그로 생각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장면이 흥미롭네. 인상 깊었습니다. 흥미롭다. 그럴 수 있네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다. 네, 이거랑 이제 뭐 별로 달갑진 않은 얘기인 것 같다. 사실. 인간이 기계화되어가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지. 누군가를 채용할 때도 이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일까 수치화되어서 맞아. 계산을 하고 이제는 또 AI가 면접을 대신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수술도 대신하고. 네. 그래서 면접 화면에서 시선 처리라던가 말의 높낮이, 투 이런 거 다 분석해가지고 1차 면접 거르고 뭐 그런다고 저 하더라고요. AI랑 면접 봤잖아요. 아 그래? 내 얘기 안 했구나. AI 면접 봤어요. 최근에? 네, 실무 면접이 AI 면접이에요. 와.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을
로봇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세상이 된 그건 거죠. 진짜 별론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쵸.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인간 면접관보다 면접을 훨씬 객관적으로 잘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럼 믿음이 오히려 면접자로서는 믿음이 있었던 게 인간 그렇게 되면 가게 된 회사에 높으신 분들은 너무 매기는 거 아니야? 그 회사 아니야. 그 회사 아니야? 자, 그 회사예요. 아 진짜? 어. 오 역시 선진된. 아니야. 거의 군대야. 네. 근데 그 AI 면접 봤을 때 신기했던 게 인간 면접관들은 그날 아침을 못 먹고 오셨거나 그날 윗사람한테 깨진 채로 내 전날 뭐 면접에 과음을 들어왔다거나 했다거나. 네, 그러면 피곤해. 집중 안 되잖아요. 앞에 면접자가 열심히 자기소개하는데 맞아. 안 들릴 수 있어요. 음. 놓치는 거예요. 근데 AI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목소리 높낮이에 따라서 이 면접자가 긴장했는지 자신감이 넘치는지 분석이 바로바로 되니까 오히려 이제 면접자로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정하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 내가 오늘 그 기사로 본 것 중에 미국에서 범죄자를 잡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있잖아. 몽타주라고 하나? 그걸로 똑같이 AI로 인공지능이 잡아낸 거야. 이 사람은 실제 누굴 거야 라고. 그 기록들이 있으니까. 맞아. 근데 그 사람이 실제 무죄야. 무죄인데 AI가 잡아내서 잡아낸 그 사람이 열흘간 구치소에 있었대. 그 사람은 헐. 지금 나라와 뭐 그러니까 소송? 미국인데 소송하고 국가를 있고. 상대로 소송하는 거지. 나는 실제 거기 간 적도 없고 거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운전면허도 없는데 내가 운전해서 거기 갔다는 거지. 그렇게 경찰이 잡아들인 건데 그거 소스와 증거를 제시하는 게 AI가 너라고 얘기했어라는 거. 그래. 이게 내가 오늘 읽었거든. 어. 마침 이게 생각나네. 항상 옳고 그름 그쵸. 실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는 실수라고 해야 되나? 어. 이게 에러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뭐 실패일 수도 있고. 그거는 기계 오류의 어떤 케이스일 뿐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 그게 더 정밀화되면은 개선될 수 있는. 개선될 그쵸, 수도 그쵸. 있고. 아무튼 그런 얘기도 오늘 봤다. 저는 책에서 봤나 기사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면접도 아까 냠냠이가 말한 대로 면접 간의 컨디션? 그것에 의한 균일하지 않은 범주 안에 있는 이벤트들이 오히려 인간의 창의성과 인간의 기계와 다른 포인트, 직관성?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성공한 케이스가 균일화된 팩터로만 음. 이루어진다면 성공의 확률은 높겠지만 대박이 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창의적이고 균일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이벤트가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난 스타일의 차이인데 만약 내가 진짜로 그게 내 회사고 나와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을 뽑는 거라면 나는 내가 직접 어떻게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유리막을 쳐서라도 볼 거야. 근데 그게 내 회사가 아니고 나는 그냥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역할 때문에 하는 거라면 난 비대면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녹음도 만나서 하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집에서 각자 컴퓨터 켜놓고 녹음기 켜고 하라면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서로 아이 컨택 해가면서 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 공기는 확실히 다르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옛날의 방식을 쫓는 구시대적 생각을 아직은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이쪽을 더 선호한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게 AI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인 거고 그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냥 케미라고 봐. 그게. 네, AI가 하지 못하는 그 영역, 뭐 케미라고 말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직관성, 인간의 직관적, 직감? 크리에이티브함,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 앞으로 포커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끈을 놓지 않고 네. 먹고 살려면 그래서 이 그렇지. 김 박사가 말하는 거에 살짝 오점이 있다면 우리랑 기계가 다를 게 뭐야? 우리 수치 다 데이터화 돼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이터화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이 있죠, 갖고 있죠. 있는 것 중에 감성, 감정. 사랑, 사- 우정. 네. 사랑, 뭐. 감정과 감성은 데이터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나 수치화는 정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왜? 지금 보니까 되게 이거 자주 하는 것 같아. 이 손 근데 나 제스처. 그래. 그치? 맞아. 좋은 거야 제스처. 아니야, 되게 제스- 자주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열심히 연습해서 고치려고. 진짜? 지금 되게 적게 하는 거야. 근데 되게부터 먼저 고쳐줘. 근데 제스처 많은 게 좋다 그러던데. 정신 사납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없는 편이래. 손에 근데 대한 저는 대화가. PT나 뭐 할 때 제스처 때문에 진짜 엄청 연습했어요. 내 손을 묶고 싶어가지고. 진짜? 너 제대로 된 제스처가 아닌 걸 하는 아니 거네? 그게 이걸 안 하면 말을 못해 애가. 최근에 그 다른 책에서 봤는데 이 악수를 한 이유가 로마 시대 때인가 손에 흉기를 아무것도 숨기고 없다.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진짜요? 신기하다. 거기서 유래가 된 거래. 지금은 만나서 반갑다고 서로 이제 음. 호의를 표현하는 거지만
그리고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이 상대에게 굉장하게 나가 너를 신뢰한다. 호감이다. 내 너에게 어떠한 다른 뒷궁궁이가 없다. 나 소위.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제스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더라고. 스피치를 할 때 필요할 수 있겠는데 몰라 제스처 많이 하는 남자 싫던데.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그쪽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제스처 제스처 많이 하는 남자 싫지 않아요? 스킨십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거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나 이렇게 많이 하는 남자 알아 막. 갑자기. 누가 많이 그러지? 하면 별로일 것 그치, 같긴 그치. 하다. 약간 경박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남자 제스처의 남자? 이 얘기 왜 나오지? 뭐 제스처는 여자는 뭐 그럼 뭐 그래 아무튼 그런. 아니 오빠가 제스처 얘기해가지고 밀로 빠졌잖아요. 뭐. 생각보다 많이 한다는 걸 오늘 또 새롭게 느껴가지고 오늘 말이 좀 안 나와서 그랬나 보다. 오늘 말 어느 때보다 또 역시 대본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 역시 오늘 퐁댕이 퐁댕이. 아니야 근데 진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뭐, 좋겠지. 제가 대본을 써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책이 재밌으면 열심히 해요. 그거 아니야. 맞아. 그것도 아니야? 아니야. 나 맞다 그랬다. 난 칭찬이야. 난 뉴턴의 아틀리에부터 난 믿고 있었어. 이게 뭐야? 아니 저는 책이 재밌으면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면 다음 주 한번 봅시다. 책이 재미없는 건지.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넷플릭스. 책. 다음 책. 다음 주 책. 근데- 다음에 할 책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대본을 썼는데 과연 냠냠이의 진짜 바라량은 한번 보세요. 왜냐면은 보고 왜냐면은 지금까지 책을 한번 봐봐라. 노잼 책이 자꾸 섞여 있어. 왜 그래? 그래서 되게 아니야, 나아지는 거야 우리 갈수록. 나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런 게 봐봐. 응? 그래 맞아. 그렇게까지 노잼이야? 아몬드 겁나 열심히 아몬드 했죠? 때 얘기 많이 했지. 아몬드 그럼 뭐야 둘 다 칼이 찔렸는지도. 봐봐 아니, 그거 몇 번 얘기해. 내가 진짜 언니 입을 뗄 수 동물농장 엄청 열심히 했죠? 재밌었지? 근데 제가 나폴레옹. 노아의 정말 노동의 정말을 공교롭게 내가 했네. 말을 못한 게 그래 노아의 정말 노동의 정말 다 언니가 고통을 겪어서 그래 정말 그래 아니라고. 그래서 어쨌든 제스처 얘기하다가 네. 제가 책이 재밌으면 좀 재밌는 책을 같이 많이 읽자.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요. 그럽시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제스처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시네. 그 수치. 그래서 감성과 감정은 수치화할 수 없고 없다. 맞아. 어떤 정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I가 따라올 수 사랑과 없을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사랑 되게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또 사랑론자니까. 역시. 그럼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봅시다. 냠냠이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해줘서. 네. 기억에 남는 거 두 분은 따로 있으셨나요? 저는 이거 그래. 154페이지인데 오래지 않아 인간들의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그들이 저지르던 수많은 악행도 사라지자 지구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뭐 대기의 기온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현격히 줄었다. 이런 굉장히 환경 이슈이잖아요. 완전히 사라졌다. 인간도 사라졌다. 이 얘기를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될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지구의 악일까? 지구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존재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로봇이 만약에 진짜 뭐 태양열로 자가 발전을 하고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뭘 먹지 않아도 되고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로봇이 존재했더라면 인간이 없어서 더 청정해지는 자연이 있고 지구는 온전히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점점 지구가 오염되거나 지구가 아파요. 아파하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인간이 사라지는 게 네? 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지구 입장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물론 환경 보호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그런 전제로 얘기하고 지구가 아프지 않은 상태 혹은 지구가 온전한 상태를 어디에 기준에 둘 것이냐 난 이게 먼저 정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정말 뭐 공룡이 살 때처럼 우리가 지구를 돌려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건지 실제 또 그게 가능한지 이런 여부도 좀 타진을 해봐야 되고 인간이 어느 정도 이 지구에서 어쨌든 최고위 종으로 살고 있잖아 현재. 네. 최상위의 피라미드에 서 있다면 그 인간이 어쨌든 종을 유지하고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인간이 유한하다라는 게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서 그 대물림을 계속 하기 위해서 유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매번 생산되어지는
어쨌든 새로 태어나는 인간은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 것이고 그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을 만들지 않는 한 그거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단 그렇지. 말이에요. 네.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어. 하지만 쓰레기는 그렇고 반대급부로 어떤 행복을 나누거나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들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보다 인류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런 류로 봐야지. 이걸 꼭 뭔가 부정적인 측면만을 끄집어내면 당연히 개체수가 많아지면 범죄를 저지르는 인구도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인간이 많아져서 쓰레기가 많아진 것도 맞지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쓰레기 말고도 아까는 지금 가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있을까? 근데 진짜 뭐가 있을까? 쓰레기밖에 당이 떨어졌니? 쓰레기밖에 없나 정말? 너무 슬픈 일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정적인 면 당연히 있다라는 거는 인지하되 너무 그쪽 면만 우리가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잖아.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한테 너는 지구에 쓰레기 많이 배출하는 조니까 좀 죽어줬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사실 말도 안 되고. 이슬 오빠가 말한 인간이 아닌 입장을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인간인데 내가 닭의 입장에서 얼마나 인간이 정말 쓰레기도 많이 만들고 나도 잡아먹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왜 그걸 후보로 놓을 필요도 없지 사실은. 미안해. 동물보호협회에서 굉장히 컴플레인하지만 저는 빠지겠습니다. 오랜만에 빠집니다. 발을 빨리 빼겠다. 제 의견이 아니고 팽숙이의 개인적인 의견. 그래서 그치. 근데 이제 인간이 영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거야. 그 정말 깨끗한 가을 파란 하늘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잖아. 네. 사람들이. 기분이가 좋거든요. 자, 옛날 사람. 자, 정말 좋아지는데 그게 좋다는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파란 하늘을 또 다른 사람들, 후세에게 보여주고 싶어 들이 봤을 때도 이걸 좋아할 거야라는 그런 믿음인 거지. 인간끼리의 믿음. 약속하지 않았지만 약속인 것 같은. 그래서 그래도 내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파란 하늘을 받았으면 나도 내 후세대에게 이런 정도의 파란 하늘을 물릴 수 있지 않을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들도 이걸 보고 행복하거나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환경 보호인 것 같아 나는. 그냥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한다는 걸 서로가 알기 때문에 무언의 약속 같은. 근데 그것도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겠다. 바뀔 수는 있겠지. 그렇지. 한 200~300년 전에는 더 파라했을 수도 있지.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을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 좋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겠다. 환경 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 네. 그 정도? 네. 플라스틱 그만 사용하자. 오늘도 잘 먹었긴 냠냠. 오늘 냠냠이가 저희 항상 내돈내산 내돈내산 커피를 냠돈냠산 남돈남산 노광고 노광고. 자, 네. 그 얘기 한번 해보고 네 환경 얘기 했습니다. 환경 얘기했고 하나 정도 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이 책 제목이 작별 인사인데요. 공교롭게 저희가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하고 있지만 하루 남았어 이제. 사실상. 네, 정말 올해는 작별이네요. 다사다난. 작별 인사를 합시다. 하는데 이 책도 작별 인사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찾아내지 못했어요. 책 안에서. 그러고 이제 책을 딱 덮고 나서 생각하는 게 왜 작별 인사로 썼지? 이런 왠것 생각이 같아. 들었어요. 나부터 할까? 네. 철이가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찾게 되면서 과거의 나와 작별 인사. 난 이렇게 바뀌었어. 그게 로봇이든 인간이든 그냥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나와의 작별 인사. 저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작별 인사? 그렇게 볼 수도 충분히. 왜? 내가 이거 말하려고 했어. 역시 우린 통하는구나. 그럼 먼저 넣어줄게. 선이가 네. 알고 보니까 어딘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미에 이제 철이가 선이를 찾아가고 선이의 죽음까지 이제 지켜보고 있고 선이는 정말 여기 로봇이 더 주된 세상이 된 세상에서도 숨어서 살잖아요. 그런 기계 문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선이는. 근데 선이는 그 인생을 계속 살고 있었던 이유는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계처럼 영속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유한함에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철이가 마지막에 저는 죽었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도 충분히. 그래서 그 유한함이 있는 인생에 대한 작별 인사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네. 나는 이제 캐릭터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
전 펭수는 스토리 이제 쪽으로.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잘해줬네. 나도 동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 실제 그리고 작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쪽에 더 가깝지. 내가 얘기한 것보다는. 난 그렇게 봐 개인적으로. 작가는 냠냠이 또 그렇게 냠냠이 어떻게 묻어가 저도 이하 동의입니다라고. 두 분이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잘해주셨어. 여기서 잘해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주 해석이 너무 찰떡이어서 그러니까 내년에 더 기대가 되는. 네. 저는 빠지겠습니다. 나 빠진다. 빠지세요. 빠지고. 낄낄 빠빠. 빠지세요라니. 자, 2021년 첫 책 작별 인사 여기까지 하고요. 추천 비추천 가봅니다. 펭숙 추천. 냠냠 추천. 이슬 추천. 3추천. 3추천. 오랜만에 3추천. 나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역시 김영하 작가의 네. 그러니까. 맨파워. 이거는 정말 작가의 그런 간판이 아니고 책이 재밌어요. 재밌어. 굉장히 촘촘하고 그리고 지루할 틈이 없고 재밌습니다. 일단 읽는데 부담이 안 되실 것 네. 같아. 네. 두껍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김영하라는 인물에 대한 염두 없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영하의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게 좀 독이지 않나? 우리가 김영하 작가님 한번 뵐 수 있을까? 네. 이렇게 한번 또 오늘 때 얘라고? 뵐 수 있죠. 언제 어디서 뵐 수 있죠? 저희 팟캐스트에 한번 나와주세요. 책 얘기 같이 하시죠. 진짜 그게 되면 저희는 그날로 종방입니다. Why? 이제 시즌 2로 가야지. 나오시는 제발 그날 나와주세요. 우리 종방 탈출하는 싶어요. 날. 탈출하는 날. 바토 터치예요. 뼈가 부러져도 바토 터치. 출근하는 저희 독서 스텔라. 정말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오늘 김영하 작가님의 작별 인사, 책과 작가 소개부터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뭐야? 빨리 인사하자고.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이렇게 마무리?